아니 할아버지, 65세 이상은 면회가 안 된다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나는 6.25 전쟁 때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일세. 참전용사가 아니라 참전용사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고요. 순간 면회실 창밖을 지나가던 병사 하나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거짓골로 와서 누굴 만나겠대? 박두한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주머니 속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통쾌한 한방. 과연 어떻게 참교육했을까요? 깜짝 놀랄 반전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빛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2년 6월 월드컵 열기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던 날이었습니다. 70세의 박두한은 오래된 시외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오래전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무릎 위에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는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두한은 가방에서 손때 묻은 메모지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손자 용화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용화로부터 받은 편지에는 훈련이 힘들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사단 본부 앞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박두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절뚝거리며 부대 정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서자 2명의 20대 초반의 초병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병 한 명이 박두한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와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박두한에게 면회실을 안내했고 박두한은 정문을 지나 면회실에 도착했습니다. 면회실 안으로 들어서자 탁상사가 TV를 보며 축구 중계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슈, 아우 그걸 못 넣냐. 내가 뛰어도 저거보단 잘하겠네. 탁상사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박두한이 면회실 창구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탁상사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지만 곧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손자 박용화를 보러 왔습니다. 탁상사는 여전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박두한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주민등록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상사는 신분증을 힐끗 확인한 뒤 컴퓨터 앞쪽에 앉았습니다. 사전에 면회 신청을 안 하셨나요? 면회도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박두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 원래 그렇게 하셔야죠. 탁상사는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현장에서 신청은 안 되는 건가요? 박두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현장 접수 방법도 있었지만 월드컵 중계에 빠져있던 탁상사는 귀찮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당일 면회가 안 됩니다. 박두한은 눈이 동그래지며 되물었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탁상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보안이 강화됐거든요. 노인분들은 신원 확인이 복잡해서요. 박두한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사람인데 어떻게 손자 하나 못 보게 하십니까? 박두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지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탁상사가 여전히 시선을 서류에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규정은 규정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은 특별히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박두한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멀리서 왔습니다. 탁상사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박두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두한의 절뚝거리는 다리에 머물렀습니다. 아니, 이런 몸으로 뭐하러 여기까지 왔습니까? 집에서 축구나 보시지. 탁상사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두한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고 온몸이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리 쩔뚝거린다고 차별하시는 겁니까? 박두한이 목소리를 높이자 탁상사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별도의 절차가 있어요.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고요. 탁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뒤에 아무도 없는데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음. 박두한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고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두한은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고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욱 무거워 보였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선 박두한은 길 건너편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두한은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오른손으로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나무 손잡이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자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박두한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지킨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박두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왼쪽 다리를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50년 전 총상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다리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아팠고 겨울에는 감각조차 없어졌습니다. 박두한이 낡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폴더폰이었고 화면에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이기춘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고향에서 함께 자란 후배이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박두한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두한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춘아, 나야. 두한이.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두한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기춘아, 이게 말이 되냐? 박두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손자도 못 보게 하는 게 군대냐? 박두한이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두한의 목소리에 분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땅을 탁탁 쳤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나라가 나를 배신했어. 잠시 후 이기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두한이 전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일 만나자. 박두한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다시 벤치에 앉아 부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두한의 눈에는 그 태극기조차 차갑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두한은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1층에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박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두한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기춘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진지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기춘이 박두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 많이 속상했겠어. 박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기춘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기춘이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이 어제 말한 이야기 자세히 들려줘. 이건 기사로 써야 해. 박두한은 어제 있었던 일과 본인이 참전용사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춘이 박두한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박두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군대가 나를 배신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기춘이 고개를 들어 박두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두한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기춘이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 사진 좀 찍어도 될까? 기사에 넣어야 해. 박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춘이 카메라를 들고 박두한의 모습을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사진 속 박두한은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50년간 쌓인 서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기춘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 기사는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릴 거야. 박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기춘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기춘이 집을 나선 후 박두한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기춘은 신문사에서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6.25 참전용사, 늙었다는 이유로 손자 면회 거절당해라는 제목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박두한의 증언과 함께 50년 전 철원에서의 희생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기춘은 마지막 문장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신문이 인쇄되어 전국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두한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는 일면 머리 기사로 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댓글창에는 국민들의 분노와 동정의 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단장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6세의 여군 최초 사단장 김정화 소장이 의자에 앉아 오늘의 업무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단정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화가 책상 옆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일면부터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기사 제목을 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6.25 참전용사, 늙었다는 이유로 손자 면회 거절당해. 김정화의 눈이 제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기사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기사에는 박두한이라는 70세 참전용사가 자신의 부대에서 면회를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화가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어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탁상사를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라 해. 김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다시 펼쳐놓고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10분 후 탁상사가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정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탁상사가 들어와 격례를 했습니다. 김정아가 신문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가 참전 용사를 이딴 식으로 대했다는 거야? 탁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김정아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경위를 보고해. 탁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아는 탁상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김정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대기 발령이다. 나가. 탁상사가 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김정아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정아는 간부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TV에서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두한이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젓가락을 든 채로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두한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1952년 철원에서 민간인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순간 김정아의 몸이 얼어붙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두한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자아이와 엄마를 구하려다가 중공군에게 총을 맞았어요. 김정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5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김정아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놀라서 김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아는 여전히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정아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습니다. 사단장실로 돌아온 김정아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50년 전 철원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정아가 전화기를 들어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부관이 어디로 가는지 묻자 김정아가 대답했습니다. 박두한 씨 집 주소를 알아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김정아는 제복 단추를 다시 확인하고 모자를 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은인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떨림과 감격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김정아 사단장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낡은 연립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병이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김정아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제복을 정리하고 모자를 바르게 써서 단정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연립주택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다리도 떨렸습니다. 김정아가 101호 문패를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박두한이 나타났습니다. 박두한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김정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두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정아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장 김정아입니다. 먼저 제 부대원들이 어르신께 무례를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박두한이 더욱 놀라며 김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사과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부대원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박도환이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오실 일은 아닌데. 김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도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민간인을 구하신 곳이 1952년 10월 철원에서 있었던 백마고지 전투였습니까? 박도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런 자세한 사실을. 박도환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김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아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때 6살 여자아이와 어머니를. 박도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김정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네, 접니다. 그때 그 소녀가 바로 접니다. 박도환이 깜짝 놀라며 김정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정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박도환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정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꼬마가. 박도환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오열했습니다. 어르신을 50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인해 떨렸고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도환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정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떨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박도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숙여 김정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정아가 고개를 들어 박도환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 6살 소녀의 모습이 지금의 김정아 얼굴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박도환이 김정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시게. 자네가 이렇게 잘 자란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한 보답일세. 김정아가 박도환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박도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어머니는 죽었을 겁니다. 김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환이 김정아의 손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박도환이 김정아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게.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도환이 찻주전자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김정아 앞에 놓았습니다. 김정아는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박도환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지. 그의 목소리에는 50년 전 그날에 대한 선명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박도환의 말을 들었습니다. 김정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날의 기억이 흐릿합니다. 박도환이 찻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야기해 주겠네. 그날은. 박도환이 말을 시작하자 거실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도 멀어져 갔습니다. 1952년 10월 백마고지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중공군과 국군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지 곳곳에서는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화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0세의 관측병 박두환이 중대지휘소에서 무전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흙먼지와 화약재로 더러워져 있었고 헬멧에는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각 부대의 상황 보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두환이 무전기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간인 대피 완료 확인됐나? 통신실 한쪽에서 상황병이 대답했습니다. 예, 모든 민간인이 후방으로 대피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두환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정찰을 나갔을 때 고지 아래쪽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두환이 망원경을 들고 지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지 아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집터들과 무너진 담장들이 망원경 렌즈 너머로 보였습니다. 한참을 관찰하던 중 박두환의 눈에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너진 집터 근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두환이 망원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박두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급히 지휘소로 돌아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소대장님, 고지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두환이 소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소대장이 지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인 완료된 지역이야. 하지만 박두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그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두환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천조각 같은 것이 보였고 때로는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고지 위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공군의 야간 공격이 예상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두환은 여전히 고지 아래쪽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무너진 집터 지하실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박두환이 다시 한번 소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소대장은 작전 회의로 바빴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각 부대의 야간 경계 준비 상황이 계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박두환이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정말 민간인이 그곳에 숨어 있다면 야간 공격이 시작되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두환이 관측 장비를 동료 병사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잠깐 대신 좀 봐줘. 화장실 다녀올게.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관측 장비를 받았습니다. 박두환은 자신의 소총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지휘소를 나서려는 박두환을 소대장이 불렀습니다. 박두환, 어디 가는 거야? 박두환이 돌아서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변소에 다녀오겠습니다. 소대장이 손으로 빨리 다녀오라는 듯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다녀와. 곧 경계 근무 교대야. 박두환이 경례를 하고 지휘소를 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명령 없이 지휘소를 이탈하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두환은 만약 정말 민간인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박두환이 고지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밭과 가시덤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적군과 조우할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박두환은 소총을 단단히 쥐고 주변을 경계하며 내려갔습니다. 점점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박두환의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와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박두한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박두한이 무너진 집터에 도착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지붕은 완전히 날아가고 벽만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네들 사이를 헤치며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습니다. 지하실 입구로 보이는 좁은 구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두한이 무릎을 꿇고 그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이 서로 껴안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인이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어머니 품에서 말없이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과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박두한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박두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두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박두한이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아이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군인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신대. 박두한이 주변을 경계하며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곧 적들이 올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세 사람이 지하실을 나와 무너진 집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모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두한은 이들을 안전한 아군 진지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두한이 모녀를 부축하며 고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박두한은 그들을 지탱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바위들 사이로 스며들어 주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지 중턱쯤 올라왔을 때 갑자기 앞쪽 바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두한이 즉시 멈춰서며 소총을 겨누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중공군 정찰대 3명이 나타나 총구를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두한이 재빨리 외쳤습니다. 엎드려 계세요. 그는 아이를 안고 가장 가까운 바위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여인도 황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탕, 탕, 탕. 중공군이 먼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들이 바위에 부딪히며 돌 조각들이 튀어올랐습니다. 박두한이 바위 뒤에서 소총을 겨누며 맞서 싸웠습니다. 탕! 그의 첫 번째 총알이 중공군 한 명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가 공포에 질려 어머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더욱 꽉 안으며 달래려 했습니다. 박두한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며 계속 총을 쐈습니다. 탕, 탕. 두 번째 중공군이 박두한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중공군은 여전히 바위 뒤에 숨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박두한의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장전을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중공군이 바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총알이 떨어진 중공군이 총검을 들고 박두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두한도 총으로 근접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뒹굴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중공군이 총검을 박두한의 목을 향해 찔러왔습니다. 박두한이 간신히 총으로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그 중공군은 개머리판을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깨를 맞아 숨어있던 첫 번째 중공군이 총구를 아이한테 겨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두한이 아이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탕! 총성이 울리며 박두한의 왼쪽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군 순찰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멀리서 아군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이를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아군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박두한의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군복 바지가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아군 순찰대가 달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박두한, 괜찮나? 피가 많이 나고 있어. 동료가 박두한의 다리 상처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두한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분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해. 여인이 아이를 안고 박두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두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분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하며 여인과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두한은 모녀가 안전한 아군진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두한이 다행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두한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하얀 천막 안에서 군의관이 그의 다리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왼쪽 다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약간의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중대장이 병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두한, 너의 용감한 희생정신은 높게 산다. 하지만 명령 없이 지휘소를 이탈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박두한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박두한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이 계속해서 질책했습니다. 전투 중 무단 이탈은 군법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2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며칠 후 박두한에 대한 징계 심의가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근무지 이탈과 명령 불복종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된 모녀의 증언과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구조된 여인이 직접 부대를 찾아와 박두한의 용기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결국 징계는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두한은 다행히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업적은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이유로 공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두한의 다리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총알 파편이 뼈 근처에 박혀 있어 평생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박두한은 제대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마친 박두한이 김정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걸 보니 그동안의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네. 김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마침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본부에서는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원은 오전 10시까지 연병장으로 집합하라.
사단장 특별 훈화가 있을 예정이다. 각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였고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정렬하여 서 있었습니다. 김정화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화가 마이크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아해했습니다. 사단장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정화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0년 전 6살이었던 저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병장의 공기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화가 단상 옆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두한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상 근처로 걸어왔습니다. 병사들이 박두한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면회를 거절당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김정화가 박두한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은인이십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놀라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탁상사는 뒤쪽에서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김정화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분처럼 묵묵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무명의 영웅들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반성과 죄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화가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단장으로서 부대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두한이 단상 앞에 서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김정화 사단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무명용사 추모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김정화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김정화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두한 같은 무명의 영웅들을 기억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김정화가 박두한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의 주인공으로 박두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두한이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연병장 전체에 숙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박두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겸손한 말에 병사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박두한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두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라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박두한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 훈화가 끝난 후 김정화 사단장은 즉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화가 펜을 들고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두한의 인적사항부터 1952년 철원에서의 구조작전까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김정화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기록 보관소에서 1952년 백마고지 전투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박도환의 구조작전은 공식 기록에 없었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은 있었습니다. 김정아가 전화를 걸어 당시 생존한 전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1952년 철원에서 복무하셨던 분이십니까? 몇 차례 통화 끝에 박도환과 함께 복무했던 전우 2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우들이 기꺼이 증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박도환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민간인을 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지. 그땐 규정 위반으로 문책받았지만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했어. 김정아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여 국방부를 거쳐 국가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사단장의 공식 추천서와 함께 박도환의 유공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박도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도환님, 등기우편입니다. 발신처를 보니 국가보훈처였습니다. 박도환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및 훈장 수여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환이 통지서를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그의 희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도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가슴에 꼭 안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김정아 사단장이 박도환과 용화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시내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전통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의 개별룸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정아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도환이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사단장님 덕분이죠. 저도 오늘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의 부대 사단장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상차림이 탁자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도환이 용화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 없이 내 손에서 자라 더욱 애틋합니다. 김정아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용화가 어떻게 어르신과 함께 살게 된 건가요? 박도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계곡에서 물에 빠져 가족이 모두 죽을 뻔했지만 어떤 용감한 분 덕에 이 아이라도 살 수 있었어요. 김정아가 갑자기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도환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김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도환의 말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김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도환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가족 캠핑을 갔다가 예보에 없던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에 휩쓸렸어요. 애 엄마 아빠는 실종되고. 김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지리산 계곡 쪽이었습니까? 박도환이 놀란 표정으로 김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김정아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정아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7년 여름 지리산 계곡 근처였습니다. 당시 중령이었던 41세의 김정아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 중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예보에는 없었던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김정아가 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멀리 계곡 쪽에서 흐릿한 형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초점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비와 안개로 시야는 뿌옇고 계곡물은 이미 허리 높이까지 불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나뭇가지 하나에 간신히 매달린 아이가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에 옷자락이 걸린 채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휘청이고 있었고 아이의 손에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아는 망설일 틈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급하게 트렁크에 있던 견고한 차량용 비상 로프를 꺼냈습니다. 근처에 있는 바위에 밧줄 끝을 단단히 묶은 뒤 남은 줄을 허리에 감고 계곡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했던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급류가 온몸을 밀어붙였지만 그녀는 정확하게 힘을 조절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김정아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물소리에 묻혀 목소리는 금세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적으로 희망을 느낀 듯 나뭇가지를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김정아는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몸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이미 차가웠고 젖은 옷은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자,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갈게. 그녀는 아이의 몸을 로프에 고정시키려 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때 강둑 위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밧줄 더 있어요. 아이부터 올려요. 김정아가 고개를 돌리자 한 시민이 급히 도착해 밧줄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민이 던진 로프를 받은 김정아는 아이를 로프에 묶어 안정적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의 말에 따라 그 시민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안전하게 강둑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조금 뒤 김정아도 힘겹게 물살에서 벗어나 강둑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살아난 아이를 바라보는 안도의 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된 용화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김정아는 아이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다 마친 김정아가 용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군요. 박두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에 뛰어드신 그 용감한 분이 김정아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연입니다. 김정아와 박두환이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전 철원에서의 인연, 그리고 15년 전 계곡에서의 인연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두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정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어르신의 용기를 보고 자란 제가 그 용기로 용화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용화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할아버지와 사단장님,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감동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운명적 만남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김정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을 넘어선 운명의 가족이죠. 박두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세 사람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모두가 그 순간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